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나흘 연속 1000명대를 기록했고 위중증 환자도 29명, 가장 많이 늘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서울 동부구치소에서는 180여 명이 무더기 확진 판정을 받아 비상이 걸렸습니다. 정부가 백신 공급 계약을 맺은 영국 제약업체와 구두 약속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부작용 면책권도 부여했고 구체적 공급 시기와 가격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모더나 백신까지 승인하면서 두 종류의 백신을 확보한 미국은 펜스 부통령의 백신 접종을 생중계했습니다. 서울 노후 여관에서 불이 나 시각장애인 1명이 숨졌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여관에서 4년째 장기 투숙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SLG 사장 시절 자신의 동문 5명을 낙하산 채용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종훈입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나흘 연속 1000명을 넘었습니다. 이 숫자와는 별개로 이명박 대통령이 수감돼 있는 서울 동부구치소에선 오늘 확진자가 185명이나 무더기로 나와서 방역 당국의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전히 바이러스는 수도권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지만 강원도 동해의 초등학교에서는 30명 가까운 집단 감염이 나왔고 충북에서도 100명 넘는 환자가 나오면서 전국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코로나에 걸려도 치료를 받는 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도 위중 환자가 29명 늘었는데 수도권에는 이제 병상이 13개밖에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급기야 정부는 병상 확보를 위한 행정명령까지 내렸습니다. 오늘 첫 소식 이승훈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서울 송파구에 있는 동부구치소에서 수용자 184명과 직원 1명이 오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동부구치소는 어제 2,400여 명의 수용자 전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이곳에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확진자는 주로 신입수용대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원 동해의 한 초등학교에서 밤새 학생 23명과 교사 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 17일 학교 방역 도우미까지 해당 학교에서만 27명이 감염됐습니다. 동해시는 내일부터 거리두기 2.5단계 상향을 결정했습니다. 한 반에서 13명이 나고 나머지는 이제 막 산발적으로 쫙 퍼져 있는데 최초 확진자가 어딘지 그건 따져봐야 되고. 어제 전국에서 발생한 신규 확진자는 1,053명에 달합니다. 수도권 692명, 충북 103명 등 전국 16개 모든 시도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청주 요양원 47명, 음성 요양병원 36명의 집단 감염이 나오면서 해당 시설은 코호트 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요양보호사 등 밀접 접촉자들은 해당 요양원에서 코호트 격리를 하는 형식으로 자가 격리를. 경상 대란 속에 부천 요양병원에서 코호트 격리 중인 확진자 2명이 어젯밤 숨져 이곳에서만 병상 대기 중 사망자는 5명으로 늘었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이번 주말이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여부를 판가름하는 분수령이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이 상황이 이렇게 나빠지면서 백신 확보는 점점 더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연내 계약할 거란 말만 반복하고 있는데 이미 계약했다는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의 1,000만 명분도 구두 합의였고 부작용이 있어도 책임을 묻지 못한다고 합니다. 논란이 되는 부분을 서영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정부는 글로벌 제약사 4곳과 백신 공급 계약을 체결했거나 체결할 예정입니다. 계약을 체결한 아스트라제네카와는 화상으로 합의했습니다. 국내 공급 부분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아스트라제네카 CEO 소리오 씨와 직접 영상회의를 통해서 합의한 사항입니다. 팬데믹 상황에서 언택트 계약을 한 겁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개발 단계에서 선급금을 내고 계약했습니다. 개발에 성공할지 실패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제약사와 계약을 먼저 한 겁니다. 글로벌 기업과 백신 선구매를 위한
계약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백신 개발에 실패하면 선급금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이 때문에 정부가 백신 선구매에 소극적이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제약사에 부작용 면책권을 준 것도 불리한 계약 조건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나라들이 계약을 한 건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데다 부작용보다는 백신의 효능이 더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는 심각한 부작용, 저희가 생각하는 그레이드 3이나 4 정도의 부작용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공급 가격과 시기 등 거의 모든 계약 조건은 비공개입니다. 가격의 경우 같은 백신이라도 구매량과 백신 개발 보조금 지원 여부 등에 따라 다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백신 확보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많은 국민들은 왜 유독 우리만 계약이 더딘 건지 그 이유를 묻고 있습니다. 야당은 다음 주 인사청문회 때 증인을 불러서 들어보자는 입장인데 여당은 비밀 유지가 필요하다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이채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부가 백신 확보에 착수한 건 지난 6월. 백신 확보를 위해 지난 6월 말부터 관계 부처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백신 도입 TF를 구성하고 국민의힘은 지난 6개월 동안 정부가 백신 도입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TF가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방치하지 않았겠죠. TF가 있었는지 의구심이 들고요. 구성이 누가 됐는지도 알지는 못합니다. 또 협상 과정의 투명한 공개를 위해 다음 주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백신 회사 관계자를 부르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백신 확보와 장관 인사는 관계가 없다며 거부했습니다. K방역의 실패 음모론이 곧 국민의힘의 승리가 아닙니다. 어떻게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사안을 정치적 이익과 맞바꾸려 하시는지. 그러면서 국민 불안을 조장하는 백신 정치 공작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백신 확보를 둘러싼 여야의 책임 공방 속에 정작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백신 접종 우선순위에 대한 논의는 뒤로 밀리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채리입니다. 우리와 달리 이미 백신을 2가지나 확보한 미국은 부작용에 대한 사회적 두려움을 떨쳐내는 게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배부른 걱정으로 들릴 수도 있을 텐데 그래서 펜스 부통령을 비롯한 지도층 인사들이 백신을 맞는 장면을 생중계까지 하면서 접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도 오늘 밤 총리가 제일 먼저 접종한다고 합니다. 워싱턴 최우정 특파원입니다. 왼쪽 소매를 걷고 화이자 백신을 맞는 펜스 부통령. 바로 뒤엔 영어로 안전하고 효과적이란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이 장면은 미 전역에 생중계됐습니다. And I also believe that history will record that this week was the beginning of the end of the coronavirus pandemic. 모더나 백신도 FDA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아 미국은 세계 2번째 백신 접종을 앞두고 있습니다. With FDA's authorization, this additional vaccine will soon be distributed throughout the country by our federal partners. 590만의 접종 물량이 배송 준비를 마친 상태입니다. 일부 주정부는 백신을 맞으면 약 80만 원 상당을 주는 백신 장려 대책도 내놨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오는 21일 공개 접종을 할 예정인데 백신의 안전성을 홍보하기 위해 모더나 백신을 맞을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오늘부터 백신 접종을 시작하는 이스라엘에선 네타냐후 총리가 1호 접종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접종을 시작한 캐나다는 내년 1월 화이자 백신 50만 회분을 추가 도입하기로 백신 공급 일정을 앞당겼습니다. 전 세계 최초 접종국인 영국은 이달 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까지 승인하고 연초에 대규모 접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워싱턴에서 TV조선 최우정입니다. 이번 3차 유행은 방역 당국도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대비했더라면 병상이 없어서 집에서 대기하다가 안타깝게 숨지는 환자가 6명이나 나오지는 않았을 겁니다. 정부는 그 사이 뭘 했냐는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지난 2월 대구 1차 유행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소 잃고 외양간도 못 고치는 정부의 대응에 오늘의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대구 경북을 휩쓸던 지난 2월 말. 치료 병상은 현재 충분한 수준으로 갖추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당일 국내 첫 자택대기 사망자가 발생했죠. 13번째 사망자께서는 고령이었고 어느 정도 기저질환이 있었기 때문에 우선 입원 조치가 필요한 상황으로는 보입니다. 당시 대구에는 입원 대기 환자가 2,000명에 달했지만 국내 감염병 전담 병상 수는 1,077개에 그쳤습니다. 대구 1차 유행의 쓴맛을 본 정부는 이후 병상을 4배나 늘렸습니다. 그 덕에 지난 여름 2차 유행 때는 병상 대란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감염병 전담 병원의 경우에 약 한 800병상 정도가 현재 가용할 수 있고. 하지만 이게 독이 됐던 걸까요? 이번 3차 유행 들어서는 병상 배정도 못 받고 숨지는 환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건 이번 3차 유행이 예견됐던 일이란 겁니다. 여름부터 가을에 계속 이 겨울 대유행 대비해서 의료 역량 강화하고 병상 확충하고 의료 인력 대비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정부는 9월에 비해 공공병원 중심으로 겨우 병상 1,000여 개만 늘렸을 뿐입니다. 한참 겨울 대유행을 준비했어야 하는 시기. 정부는 의료계와 공공의대 정원 확대 등을 놓고 갈등을 겪었죠. 더군다나 민간병원과 의료진의 협력을 이끌어낼 보상과 지원도 미흡했습니다. 1차 유행 때 전담병원 역할을 한 대구 동산병원은 아직도 보상을 다 받지 못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병상이 10,000개가 있는데 코로나 환자 진료를 위해서 200 몇십 개를 쓰고 있는 게 그게 병상 부족이 아니라 그런 병상 확보 실패인 거죠. 정부는 최근에야 중환자 병상 수가를 일반 병원의 10배로 올리는 등 지원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상급 종합병원과 국립대병원에는 전체 병상의 1%를 코로나19 중증 환자 전담 병상으로 전환하도록 행정명령도 내렸습니다. 의료계와의 갈등과 거리두기 효과를 낙관하다 뒤늦게 소를 잃고 외양간 고치기에 나선 건 아닌지. 뉴스7 포커스였습니다. 네, 당초 어제 공수처장 후보가 추천될 거란 예상과 달리 추미애 장관의 제안으로 회의가 연기되면서 그 배경을 두고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추 장관은 누구보다 공수처를 빨리 출범시키려고 했었죠. 절차적 정당성 때문에 회의를 미뤘다는 분석도 있지만 정부와 성향이 더 비슷한 새로운 후보를 찾고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황정민 기자가 여권의 움직임을 취재했습니다. 현재 공수처장 최종 후보 2인에는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 연구관과 전현정 변호사가 유력합니다. 사퇴한 야당 측 위원의 빈자리를 채우라는 국회의장의 요청에도 여당은 어제 회의에서 후보 선정을 강행할 분위기였지만 추미애 장관의 제안으로 28일로 회의가 미뤄졌습니다. 국회의장께서 추천을 요청하셨고 또한 위원 모두가 원만하게 그 후보를 추천하는 것이 좋다는 점에 동의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 한 민주당 의원은 잡음 없이 마무리하고 싶었을 것이라면서도 새 후보가 나올 소지도 있다고 했습니다. 여권 일각에선 김 연구관과 전 변호사 모두 윤석열 검찰을 견제하기엔 중량감이 떨어진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특히 김 연구관은 지난 2017년 법무부 인권국장에 지원했지만 탈락했던 만큼 현 정권과 코드가 맞을지 불투명하다는 시각이 있고 전 변호사는 남편이 현직 대법관이어서 이에 충돌 소지가 있습니다. 다른 여당 의원은 원내대표 간의 후보에 대한 얘기가 오가는 것 같다며 제3의 인물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운명은 다음 주 열릴 집행정지 소송에서 1차적으로 결정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거한 정직 2개월의 징계는 부당하다는 게 윤 총장의 주장이죠. 다음 주 화요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첫 심리가 열립니다. 지난달 추미애 장관의 직무 배제 결정 때는 같은 법원 조미연 판사가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줬는데 이번에는 누가 이 재판을 맡게 되고 지난번 판결과는 쟁점이 어떻게 다른지 지금부터 따져보겠습니다. 사회부 장윤정 기자와 함께합니다.
자, 장 기자, 이번 화요일에 다음 주 화요일에 첫 신문기일이 잡힌 건데 어떤 내용을 심리하는 건가요? 네, 윤 총장이 행정법원에 제기한 건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는 본안 소송, 그리고 둘째로 정직 처분이 부당하니 일시적으로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 그러니까 일종의 가처분 신청입니다. 22일에는 두 번째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리가 열립니다. 자, 지난달 직무 배제 때도 서울행정법원에서 재판을 했는데 이번에 재판부가 바뀌었더라고요. 이건 왜 그렇게 바뀐 겁니까? 네, 집행정지는 일반 사건으로 분류돼서 전자시스템에 의해 행정법원에 무작위 배당됩니다. 그래서 이번엔 행정12부 홍순욱 부장판사가 사건을 맡았습니다. 예, 요즘엔 판사 성향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왕왕 있어서 이제 국민들도 관심이 큰데 홍순욱 판사 어떤 분입니까? 네, 서울 출신인 홍 부장판사는 법원 안팎에서 원칙주의자로 통한다고 합니다. 재판 결과를 봐도 특정 이념에 영향을 받았다고 보긴 어렵다는 평가가 많은데요. 지난 2014년 홍 부장판사가 한 지역지에 쓴 칼럼을 보면요. 형사법 영역에서는 무죄 추정의 원칙과 적법 절차의 원칙 등 헌법에 엄격한 적용이 필요하다고 썼습니다. 또 다른 칼럼에서는 증언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예, 증언 바로 그 부분인데 윤 총장이 이번 재판에서 증언과 관련해서 문제를 여러 개 제기한 상태잖아요. 네, 맞습니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 구성부터 진행까지 과정에서의 절차가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또 증인 신문권을 두고도 징계위와 마찰을 빚었는데요. 홍 부장판사가 강조한 적법 절차의 원칙과 증언의 중요성, 모두 윤 총장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자, 지난번 재판과 이번 재판의 쟁점이 달라지는지 여부, 이것도 궁금한 포인트인데 어떻습니까? 네, 지난번 집행정지 신청은 가처분 성격이어서 윤 총장이 입게 되는 피해를 감안해 본안 소송에서 다투자는 취지로 법원이 윤 총장의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또 총장의 부재로 검찰의 업무 수행에 지장이 발생할 우려 역시 공공복리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있느냐, 그리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느냐, 이 두 가지가 이제 핵심 쟁점이 될 텐데 이번 홍 판사도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공정한 검찰권 행사라는 공공복리가 누구에 의해 침해됐는지가 쟁점 중 하나인데요. 잘못이 많은 윤 총장이 검찰을 잘못 이끌어서 공정한 검찰권을 위협했다고 판단한다면 기각으로 법무부 손을, 또 반대로 윤 총장이 부당하게 정직돼 검찰권이 위협된다고 판단하면 인용으로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군요. 자, 절차적으로는 지난번 재판과 달라지는 건 없습니까? 네, 추장관이 재량권을 발휘했던 지난번과 달리 이번엔 징계위 의결과 또 대통령 재가까지 거쳤기 때문에 징계 사유의 정당성이나 절차적 적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때문에 결과를 예측하기가 더 어려워졌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입니다. 예, 다음 주가 고비가 되겠군요.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장윤정 기자였습니다. 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지난달 택시기사를 폭행한 일이 알려졌습니다. 택시기사가 술에 취한 이 차관을 깨우자 사건이 벌어졌고 경찰은 이 사건에 단순 폭행죄를 적용해 내사 종결했습니다. 경찰의 법 적용이 잘못됐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어떤 일이었는지 한지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달 초 서울 서초동 부근에서 술에 취한 손님을 깨우다 멱살을 잡혔다는 신고가 112에 들어왔습니다. 경찰이 출동했고 신분을 확인한 뒤 귀가 조치했습니다. 가해자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으로 당시에는 변호사 신분이었습니다. 택시기사 A씨는 다음 날 경찰에 출석해 일부 과장이 있었다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했고 서초경찰서는 단순 폭행죄를 적용해 내사 종결 처리했습니다. 경찰은 헌재의 2017년 판례를 거론하며 헌재도 교통안전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계속 운행할 의사 없이 주정차한 경우 특정 범죄 가중처벌 대상에서 배제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거론한 판례는 판시사항 첫 줄에 특가법 법률 개정 이전의 것이라고 적시돼 있습니다. 2015년 운전자 폭행 처벌이 강화되기 전 법률에 대한 판례였던 겁니다. 경찰은 논란이 일자 구법 대상이지만 관련 조항에 신법이 들어가 있다며 취지를 감안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법무부는 민간인일 때 일이었다며 말을 아꼈지만 야당은 경찰이 의도적으로 이 차관을 봐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내사종결한 것은 명백히 부당합니다. 경찰이 운전자 폭행죄 조문을 의도적으로 왜곡한 것 같은데 이 건은 형사 입건해야 합니다. 한 시민단체는 이 차관을 특가법 위반 혐의로 대검에 형사고발했습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최태원 SK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의 이혼 소송 재판에 한 수첩이 증거로 제출됐습니다.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업무 수첩이었는데요. 재벌 이혼 재판에 안 전 수석 수첩이 왜 필요한 건지 또 어떤 변수가 되는 건지 백연상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7월 대법원에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업무 수첩 내용 일부를 보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로부터 넉 달이 지난 지난달 24일 안 전 수석의 수첩이 재판부에 제출됐습니다. 이 수첩을 증거로 요구한 사람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과 이혼 소송을 하고 있는 최태원 SK 회장 측이었습니다. 안 전 수석의 수첩에는 노 관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최 회장의 특별 사면을 반대한다며 보낸 편지의 내용이 적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노 관장이 반대했지만 최 회장은 2015년 광복절 특사로 사면됐습니다. 앞으로 국가 경제 발전과 사회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 회장은 사면받은 지 4달 뒤인 2015년 12월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을 언론에 알리며 노 관장과 이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놓고 1조 원대 소송을 벌이는 중입니다. 최 회장 측은 남편의 사면을 반대하며 편지를 보낸 노 관장에게도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이 두 사람에게 책임의 정도를 얼마나 인정하느냐에 따라 위자료와 재산 분할 액수도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백연상입니다. 서울의 노후 여관에서 불이 나 투숙하던 시각장애인 한 명이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숨졌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창고를 개조한 방에서 오래 머물렀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취약계층의 안타까운 사고 소식이 이어지는데요. 복지 사각지대를 잘 살폈으면 합니다. 정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건물로 들어가는 좁다란 입구에 불에 탄 가재 도구들이 널려 있습니다. 잿더미 한가운데엔 투숙객 모집 안내문이 보입니다. 어제 오후 4시쯤 서울 동대문구의 한 여관에서 불이 나 바로 옆 음식점까지 태우고 2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사고 현장에선 시각장애인 54살 황모 씨가 여관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시각장애인인 황 씨는 이곳 여관 창고를 개조한 곳에서 지내왔습니다. 여관 안에 있던 나머지 5명은 대피의 화를 면했습니다. 이웃들은 투숙객 가운데 황 씨 외에도 몸이 불편한 사람이 여러 명 있었다고 했습니다. 아줌마가 하고 이렇게 주장하는 거 내가 보고 그래서 알지. 가격이 저렴해 장기 투숙한 것 같다고도 했습니다. 지금 사올게. 아까 누가 들어가나 안 들어가니까 이제. 지난달 25일엔 서울 공덕동의 한 여관에서 불이 나 2명이 숨졌는데 사망자 가운데 지적장애를 겪고 있는 장기 투숙객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취약계층의 거주 공간이 가격이 저렴한 반면 시설이 열악하고 관리도 부실해 사건, 사고가 잇따른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10대들이 주로 쓰는 채팅 앱에서 성희롱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신고를 해도 경찰은 서버가 해외에 있어 어차피 검거가 힘들다며 수사에 손을 놓고 있는다고 합니다. 피해 학생들 속만 까맣게 타들어갑니다. 노도일 기자가 그 실태를 들여다봤습니다. 중학교 1학년인 A양은 친구를 따라 한 익명 채팅 앱에 가입했다가 이상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자신의 사진이 외설적인 메시지와 함께 합성돼 있었습니다. 약간 좀 수치스럽고 약간 되게 당황스러웠어요. 이 채팅 앱을 쓰지 않는 또래 학생도 자신에 대한 성희롱 SNS가 오간 사실을 친구를 통해 알게 됐습니다.
성적인 욕이었는데 다른 친구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엮어서 성희롱을 한다든지 되게 많았어요. 피해 학생 측은 경찰에 수사 의뢰했지만 진전은 없었습니다. 경찰 쪽에서 딱 잘려서 이거 절대 범인 못 찾는다. 포기했어요, 그냥. 네. 경찰에서 못 찾아주신다는데 어떻게. 서버가 해외에 있어 압수수색이 힘든 데다 사용자 신상이 노출되지 않아 검거가 쉽지 않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여간 엄정 대응을 하고 있다. 그런 게 접수가 되면 경찰은 당일 사실관계를 확인을 하고 필요한 그 자료를 확보를 해서 국제공조를 요청한다. 국제공조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평상시에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경찰은 가해자 특정을 위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해명했습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정부가 최근 부동산 규제 지역을 또 대폭 늘렸습니다. 이러다 전국이 규제되고 전국 집값이 오르겠다는 말이 나옵니다. 정부는 집값 상승 주요 원인이 저금리 때문이라는데 금리를 다루는 한국은행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금융과 부동산 정책 간에도 엇박자가 나는 겁니다. 지선우 기자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전남 순천에 산다고 밝힌 직장인이 이번 조정 대상 지역 지정을 두고 순천에 폭탄을 안겼다며 과도한 규제라고 비판합니다.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줄고 다주택자는 세금이 중과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중소도시를 대거 포함시켰는데 제주도와 강원도를 뺀 사실상 전국이 규제지역 사정권에 들었습니다. 집값 상승세의 풍선 효과가 이어지자 초강력 카드를 꺼내는 겁니다. 하지만 이번 주 전국 아파트값 상승률은 더 오르면서 주간 단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여권에서도 비판이 나옵니다. 원발의 오줌 누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제 부동산 정책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부의 견해에 사실상 비판을 가했습니다. 그게 주인이라고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걸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무래도 최근 전세 가격 상승은 그 전세 시장 수급 불균형에 대한 우려가 확산된 데. 하지만 주택주무부서인 국토부의 변창흠 장관 후보자가 기존의 규제 위주 정책에 대해 불가피하다고 평가하는 상황에서 집값 정책을 둘러싼 당정의 견해차는 당분간 해소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거리두기 3단계에 임박하는 코로나 확산세에 자영업을 비롯한 많은 사업자들이 끝을 알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업종은 웃지 못할 호황을 맞기도 한다는데요. 이태영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서울 마포의 한 자전거 점포. 코로나19가 무색하게 손님들이 많이 찾습니다. 실내 운동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겨울에도 자전거를 많이 타시거든요.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는 배 정도로 느는 것 같습니다. 실내 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거리두기 2.5단계가 되면서 자전거 타기 같은 야외 운동으로 눈을 돌렸기 때문입니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매출을 집계한 결과 자전거는 지난해에 비해 90%가 넘는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코로나 특수의 대표적 업종은 골프장입니다. 비수기인 12월부터 2월에는 통상 휴장을 하지만 해외 골프 여행의 전멸 속에 많은 국내 골프장이 겨울에도 문을 엽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우울증을 겪는 환자가 늘어 신경정신과 매출이 늘어난 것도 이례적입니다. 가족과 친구 간의 연말 소규모 모임이 늘어 파티룸 예약이 급증하면서 호텔 등 국내 숙박업계는 깜짝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용은 불가능하세요. 토요일이라서 예약이 좀 많아요.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결국 3단계로 격상될 경우 이런 업종도 반짝 호황에 그칠 전망입니다. 생필품과 의약품 구매 등을 제외한 상점이나 영화관, 결혼식장, 미용실, PC방 등 모든 다중이용시설들의 영업은 중단됩니다. 코로나19의 예상 밖 장기화로 경제의 희비도 예상보다 더 엇갈리고 있습니다. TV조선 이태영입니다. 대북 전단 금지법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지한파 의원이 명시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법안 재검토를 요구하더니 이번에는 영국의회 청문회에서 바이든 정부와의 충돌 우려까지 나왔습니다.
전당금지법이 인권 침해라는 비판에 더해 국제외교의 걸림돌이 될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도형 기자입니다. 영국 의회의 북한에 관한 상하원 공동위원회가 개최한 온라인 청문회.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 인권위원장이 대북 전당 금지법은 단순한 인권 문제만이 아닌 한미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Those actions may come into conflict with the policies of the new United States administration. 그는 특히 이 법이 미 수정 헌법 1조에 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Americans like to talk endlessly about it's the First Amendment and it's the right of people to express their point of view even if you disagree with it. 로버트 킹 전 미국 국무부 북한 인권 특사도 미 의회의 강한 반응은 한미 간의 장기적인 마찰을 예고하는 경고음이라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서명을 재검토하라고 했습니다. TV조선 김도영입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과거 행적을 두고 매일같이 새로운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사회적 약자를 폄하하는 발언들이 문제가 됐었는데 오늘은 SH공사 사장 재직 시절 낙하산 채용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변 후보자는 당시 1급 고위직을 외부 인사로 채용했는데 채용된 9명 모두 변 후보자와 학교 동문이거나 이력이 겹쳤습니다. 변 사장이 오기 전에는 고위직을 외부에서 뽑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태희 기자입니다. 변창흠 후보자의 SH 사장 재직 시절 1급 고위직 전문가 채용 현황입니다. 3년간 모두 9명이 채용됐는데 이 중 4명이 변 후보자와 같은 서울대 환경대학원을, 1명은 같은 학과를 졸업한 대학 동문이었습니다. 나머지 4명도 변 후보자와 같은 연구원에서 일하는 등 이력이 겹쳤습니다. 이 회사는 변 후보자 취임 이전엔 외부 인사를 고위직에 채용한 전례가 없습니다. 한 번도 그 외부 전문가가 들어온 적이 없던 새로운 역할 정립을 위해서는 전문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지만 채용 과정에서 변 후보자 압력이 있었다는 내부 주장까지 나와 노조의 강한 반발에 부딪히기도 했습니다. 변 후보자는 당시 계약직 직원들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취소하고 자신의 학교 제자를 채용시켰다는 의혹도 받은 바 있습니다. 야당은 변 후보자의 인성까지 문제 삼으며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례를 깨고 고용한 고위직 5명은 모두가 그의 대학원 동문들이었습니다. 다른 말이 필요 없습니다. 당장 지명을 철회해야 합니다. 변 후보자 측은 도시계획 분야의 해당 학교 출신 전문가가 많았다며 공개 채용 방식이라 특정인 채용에 압력을 행사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어제 보도해드렸던 막말 논란에는 본인이 사과까지 했지만 불길은 더 번지고 있습니다. 4년 전 구의역에서 혼자 일하다 사망한 19살 청년에 대해 변창흠 당시 사장은 본인 잘못이란 취지로 말했었는데 관련 노조와 청년 단체들은 청와대에서 내일 사퇴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황선영 기자입니다. 지난 2016년 6월 30일 SH공사 내부 회의록입니다. 당시 공사 사장이었던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구의역 사고를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 때문에 사람이 죽은 것, 직원이 실수로 죽은 것이며 걔만 조금 신경 썼으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될 수 있었는데 이만큼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구의역을 관할하는 서울메트로도 당시 사고의 원인으로 열악한 노동 환경 등 구조적 문제를 꼽았는데 이번 사고의 원인은 고인의 잘못이 아닌 관리와 시스템의 문제가 주 원인임을 밝힙니다. 변 후보자는 개인의 탓으로 규정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 측은 입장문을 내고 변 장관 임명은 스스로 반노동 정권임을 실토하는 일이라며 변 후보자 임명 철회를 요구하며 싸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일 오후 1시 청와대 앞에 모여 변 후보자 사퇴를 촉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군의 동료들과 구의역 사고 당시 추모 행동을 주최한 청년단체도 내일 회견에 동참을 예고했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김정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부터 보죠. 네, 첫 번째 물음표는 윤석열 아내가 아파서로 하겠습니다. 예, 윤석열 검찰총장 아내 김건희 씨인데 지금 몸이 안 좋다는 건가요? 일단 그 얘기 하기 전에 예. 사진부터 한 장 한번 보겠습니다. 네. 바로 어제 윤 총장의 이제 산책 장면인데요. 네. 이게 2달 정지 징계를 받은 지 이틀 만에 이렇게 반려견을 데리고 아파트 단지 정원을 돌다가 취재진을 보고서 곧바로 이렇게 사라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 개를 데리고 산책을 했다는 건데 개를 몇 마리나 키웁니까? 지금 개와 고양이를 집에서 7마리 정도 키우는데 그중에서 5마리가 유기견 아니면 유기묘입니다. 그래서 예. 어제 데리고 나온 그 개가 8년 전 유기견 협회에서 입양한 톨이라는 진돗개인데요. 마침 문 대통령이 취임 직후에 입양한 그 유기견하고 이름이 똑같아서 그렇게 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 이름이 똑같다? 예. 누가 따라서 진 건가요? 근데 일단 우연히 이름이 같게 된 건데. 우연히? 예. 근데 예. 먼저 지은 거는 이렇게 그 사진 속 윤 총장 개고요. 8년 전 입양하면서 지은 그런 이름입니다. 그리고 청와대 토리는 2017년 취임 직후에 입양할 때 알려진 그런 이름입니다. 예, 저 동물들은 윤 총장이 직접 입양한 겁니까? 일단 윤 총장보다는 배우자인 예. 그 김건희 씨가 오래전부터 그 버려진 동물들에 관심이 많아서 적극적으로 데려다 키웠고요. 자연스럽게 윤 총장도 그 동물 보호에 동참을 하게 된 셈입니다. 그래서 저녁마다 혼자든 아니면 부부가 함께든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하는 모습이 아파트 주민들에게 수시로 목격이 된다고 합니다. 예, 김건희 씨 건강 이야기가 오늘 주제인데 건강 상황이 지금 어떻다는 겁니까? 윤 총장 지인들에 따르면 아내가 스트레스를 워낙 많이 받아서 식사도 잘 못하는 상황이라 그 체중이 너무 과하게 줄어서 주변에서 걱정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예. 윤 총장이 원래 좀 요리를 잘하는데 최근 들어 아내에게 도시락까지 사줄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김건희 씨 입장에서는 요즘엔 누굴 만나든 말들이 나온 상황이라 사람도 못 만나고 예. 거의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외부 활동이 강아지 산책 정도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알려져 있기로는 좀 호방한 성격이다 이렇게 얘기가 돌던데 남편과 본인 모두 이제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으니까 스트레스가 많은 모양이군요. 예, 그 흔히 기가 세다고 하죠. 예. 윤 총장을 만나기 전부터 이미 나름 재력을 갖춘 데다가 사업도 크게 해오던 터라서 누구에게도 쉽게 밀릴 사람은 아니라고 하는데 재산도 거의 부인 명의인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부인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해서 어떤 질문을 하시거나 그런 적 없습니까? 왜 이렇게 돼 있는지? 상당히 젊으신 분 아니에요? 결혼 초기부터 저는 재산이 별로 없고 대부분이 저희 집사람 재산이고 그렇습니다. 네, 굳이 특활비 쓰지 말고 수사팀 밥값하라고 돈도 마련해줄 정도로 통큰 내조를 했다는데요. 어찌됐든 최근 범여권에선 윤 총장 처가에 대한 의혹을 계속 제기하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조국 전 장관 부부가 함께 수사를 받을 때도 부인이 건강이 좋지 않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던 게 기억이 납니다. 네, 그 지인들에 따르면 그 윤 총장 부부는 임기를 마치고 난 뒤에 여행이나 유학을 계획했다고 합니다. 그 정치 자체는 별 관심이 없고 남들 시선을 받는 것도 좋아하지 않는데 권력 수사를 놓고 충돌하면서 유력한 차기 추적까지 돼서 주변에서도 안타까워하는 분들이 적지 않다고 그렇게 지인들은 전했습니다. 예, 지금은 어쨌든 윤 총장 거취가 사적인 문제라기보다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 이 문제와 연결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들도 아주 관심을 갖고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 보죠. 네, 첫 번째 물음표 윤석열 아내가 아파서의 느낌표는 아내에게 충성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 아내의 뜻에 따라서 유기견을 키우는 것에서 보듯이 윤 총장은 의사결정을 할 때도 김건희 씨의 뜻을 존중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건강이 안 좋다고 하니까 윤 총장의 마음이 더욱 복잡할 것 같습니다. 예, 윤 총장이 사람한테는 충성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했었는데 부인에겐 충성한다 이런 거군요. 서로 충성을 한다고 합니다. 예. 두 번째 물음표로 가보죠. 네, 두 번째 물음표는 죽어도 못 보내로 하겠습니다. 예. 이게 2AM이 불렀던 죽어도 못 보내 이런 노래인데 추미애 장관 지금 사퇴 때문에 이제 또 관심이 많잖아요. 근데 진중권, 김경률 이 두 사람이 지금 못 보내겠다 이런 건가요? 예, 그 이제 사의 표명 다음 날에 청와대 국민청원에 추 장관의 재신임을 요구하는 글이 올라왔는데요. 예. 그 검찰 개혁에 앞장선 가장 헌신적인 강요인 추 장관이 윤석열 총장 심판까지 처리하게 해달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 낙검수의 김용민 씨나 최강욱 의원 같은 친문 인사들이 이걸 공유하는 거야 당연한 건데 예. 갑자기 진중권 전 교수가 이제 SNS에서 청원 참여를 독려했고요. 그리고 김경률 회계사도 청원 동의한 걸 인증까지 하며 합류를 했습니다. 어쨌든 결국 동의가 20만이 넘으면서 청와대 답변 요건을 충족하게 됐습니다. 예, 다른 분들이야 이해가 되는데 진중권, 김경률 이 두 사람은 추미애 장관을 그동안 비판해 왔는데 예. 물러나지 말라는 이유가 뭔가요? 그 추 장관을 현 정부의 약점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예. 진중권 전 교수는 추 장관을 향해서 40% 콘크리트 지지를 깨뜨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했고요. 마침 야당에서도 비슷한 시각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지금 윤 총장 고발해가지고 지금 킹메이커 역할을 하고 그 싸움만 하려고 하는 싸움녀 비슷하게 돼 있어가지고 우리가 볼 때는 아니 트로이 목마예요. 트로이 목마. 네, 민주당 안에서 자꾸 이제 분탕질하고. 추 장관의 사표를 두고 이제 자이다, 타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 해석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연초 개각을 통해서 이제 물러나게 되면 서울시장에 나올 거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가능성이 어떻게 됩니까? 그 박영선 장관이 머뭇거리는 게 현재 여권에 불리한 그 선거구도 때문이라는 해석도 있지만 추 장관의 거취를 지켜본 뒤에 판단할 거란 말들도 여당 내부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 추 장관을 부정적으로 보는 국민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출마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들 하지만 지금의 불리한 구도를 돌파할 수 있는 것도 역시 추 장관이란 그런 말도 들리기는 합니다. 예. 두 번째 물음표 정리해보죠. 네, 두 번째 물음표 추 죽어도 못 보내의 느낌표는 사퇴인 듯 사퇴 아닌 사퇴 같은. 예, 느낌표가 복잡한데. 예. 이것도 노래가 또 나오네요. 예, 이거는 그 소유 씨하고 정기고가 부른 그 썸이라는 제목의 노래입니다. 예. 예, 그 추 장관이 차기 인선 전에 검찰에서 다시 한번 숙청 인사를 할 거란 소문이 많아서 사퇴인 듯 아닌 듯 그런 상황 같습니다. 예. 나가는 장관이 대규모 인사를 하는 건 이례적인 일이긴 한데 예측을 뛰어넘는 일들이 그동안 많았기 때문에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장 출마 여부도 잘 취재를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드라마 전원일기에 응사미로 친숙한 배우 박윤배 씨가 폐섬유증 투병 끝에 어제 향년 73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고 박윤배 씨는 1973년에 데뷔해 드라마 토지, 연기 소문 등에 출연했습니다. Many of the children is if Santa Claus will be able to get home this Christmas. That Santa Claus is immune to this virus, and he is. We had a brief chat with him, and he is doing very well. 세계보건기구 WHO의 언론 브리핑에서 나온 질의응답입니다. 코로나19 위기를 논하는 자리에서 산타클로스에 대한 질문이 엉뚱할 수 있는데도 담당자는 성실하고 진지하게 답했습니다. 산타가 선물 주러 올 수 있다면서 방역 수칙 메시지도 재치 있게 덧붙였습니다. 올 한 해 놀이터 한 번 마음껏 가지 못한 아이들의 동심을 지켜준 셈입니다. 빨간 옷에 흰 수염이 있어야만 산타클로스가 되는 건 아닐 테죠. 얼마 전 생후 10개월 아기에게는 산타 같은 의사가 미리 찾아왔습니다. 뜨거운 물을 쏟아 심한 화상을 입었는데 아버지가 코로나 확진자라 자가격리 대상자가 된 아이를 어느 병원도 받아주지를 않았답니다. 아버지는 이 사연을 커뮤니티에 호소했고 소식을 접한 한 화상외과 의사가 직접 구급차를 타고 와 방호복을 입고 치료해줬습니다. 어디 이분뿐일까요? 3차 유행에 이번에도 의료진 2,600여 명이 발벗고 나섰습니다. 서울 임시선별검사소가 급구했던 30명의 의료진 자리는 1시간 만에 채워졌다죠. 뼛속까지 들어오는 찬바람에 손은 얼어붙을 지경이지만 시민 건강을 지켰다는 보람이 온기가 되나 봅니다. 많이 춥긴 하지만은 그래도 시민들도 많이 기다리고 추워하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빨리 검사를 해서 따뜻한 곳으로 갈 수 있게 한다는 게 뿌듯한 것 같습니다. 네, 한여름에도 더위와 싸우며 이룬 K방역인데 정부의 자화자찬과 한 박자 늦은 대응으로 균열 생긴 방역둑을 이들이 다시 세우고 있습니다. 미안하고 또 고마운 마음뿐입니다. 산타 같은 의료진은 물론 우리 모두의 집에 바이러스에도 끄떡없는 산타클로스가 찾아와 건강과 안전이라는 선물을 살포시 내려놓아주길 빌어봅니다. 오늘 앵커가 고른 한마디는 코로나 성탄절의 선물이었습니다.
오늘 찬바람이 종일 강하게 불면서 무척 추웠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더 떨어지면서 서해안으로는 눈 소식이 들어있는데요. 충남과 전라 서해안으로 1cm 안팎의 눈이 내려 쌓이겠고요. 또 울릉도와 독도, 제주 산간에 최고 5cm가량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내일 아침도 매우 춥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7도, 춘천은 영하 15도까지 떨어지겠고요. 그 밖에 남부지방은 광주가 영하 2도, 대구는 영하 4도로 출발하겠습니다. 강추위는 낮부터 서서히 누그러들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한낮 기온 1도, 대구는 5도로 영상권을 회복하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까지 서해안과 제주 산간으론 눈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동해안 지역으로는 계속해서 건조특보가 발효 중에 있습니다. 다음 주는 대체로 예년 이맘때 날씨를 보이겠고요.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이브에 눈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2월 19일 뉴스7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